네, 12월 15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3% 내렸고 S&P 500은 0.75%, 나스닥 지수는 1.14%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FOMC 미팅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융을 제외한 전 섹터가 내렸습니다. 테크놀로지 섹터가 1.6% 떨어졌고 부동산 1.3%, 산업재 섹터가 1%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3.3% 하락했는데 애플과 알파벳, 메타 플랫폼 등 대형 기술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는 0.8%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는 9.6% 상승해서 2010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7bp 올라서 1.441%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의 주가는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도 내렸습니다. WTI가 1.4% 하락해서 배럴당 70.3달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182.6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경제, 산업기업 분석 자료가 있고요. 먼저 중국 리포트부터 발표할 텐데요. PPI, CPI 스프레드 축소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박인금 연구원입니다. 네, 내년 1분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 지도부는 이 절제 있는 부양 기조를 내비쳤습니다. 과거 연말과 연초에 중국 주식시장은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계절성 요인과 보다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반영해 중국 본토 시장이 최근 오미크론 변수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를 감안해서 연말과 연초에 특히 소비주가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PPI와 CPI 간 스프레드의 고점 통과입니다. 11월 PPI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9%, 2.3%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이 PPI와 CPI 간 스프레드가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을 때 그 전보다는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업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 해당 국간의 소비 업종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재 기업의 가격 인상 조치와 PPI 소비재 지수의 상승 때문입니다. 10월 이후에 소비 업종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한 상장사는 총 49곳입니다. 이 중에 이 식품 기업과 주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가격 인상 사례를 참조해보면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매출 총 이익률이 한두 분기 후에는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 성수기와 이 소비 촉진 정책 기대 때문입니다. 신정과 설날을 앞둔 현 시점은 이 전통적인 소비 성수기입니다. 지난 9월에 이 국무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농촌에서 소비되는 가구와 인테리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이어 새로운 자동차 해양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절성 요인과 이 정책 추진이 향후 소비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PPI와 CPI의 스프레드 축소, CPI의 상승 추세, 소비재 기업의 가격 인상은 올해 원가 부담에 눌렸던 이 다운스트림 소비 업종의 이익률 반등을 시사합니다. 연말과 연초 소비 업종의 지수 대비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인상을 이렇게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춘절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의 어떤 가격 통제 가능성은 없는지 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 하향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자동차 산업에 좀 영향이 어떨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가격 인상은 이 정부의 통제하는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좀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관련 소비재 기업들이 사실 1년 동안 원가 부담이 상당히 좀 컸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좀 많이 억눌렸던 이런 소비도
상당히 좀 영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 부담이 1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이제서야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터치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하향 정책이 사실 공무원 이 정책 브리핑에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농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거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이런 정책 위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당히 소비가 코로나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었고 소비 성향이도 아직까지 낮은 편이어서 이런 추진 정책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소비도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경제 리포트 코로나와 인플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고 또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그 코로나19가 해소된 상황은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향후 리오프닝이 확대가 된다면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이 물가를 쪼개봤을 때 지금 보는 물가보다 사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물가를 좀 누른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통신비 인하함에 따라서 또 한국은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 요인들이 소비자 물가 오름세를 일정 부분 제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월부에서 한 작업은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을 이 공급 병목과 리오프닝 이 두 개로 쪼개본 것인데요. 이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는 공급 병목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죠. 하지만 이것은 수요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해운 적체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서 공급 병목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내년에는 이 리오프닝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리오프닝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수요 개선에 따른 것이므로 건강한 물가 상승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는 2022년 한국 GDP가 전년 대비 2.7%, 또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글로벌 주요 항구에서 지금 항만 적체가 11월부터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정부의 건설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제조업 경기 개선세가 한국 수출을 지지할 전망입니다. 비록 지금 11월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지만 이 위드 코로나 국면의 지속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있는데 한국 경제 플러스 알파를 굽는다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년에 저희가 대선이 있긴 하지만 이 건설 투자가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네. 지금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2022년 한국 경제의 그 플러스 알파를 꼽는다면 그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이제 거기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저번 10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건설 투자가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주택이 되게 부족한 상태이고 이 건설 수주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확실히 건설 투자가 반드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한 4년 연속으로 이렇게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이 건설 투자에서 좀 성장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가 복병이 중국이라고 이렇게 리포트에 적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국가별로 요인을 나눠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돼지고기 가격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사실 2019년도에는 급등을 해서 이제 중국 물가에 해가 되었었다면 사실
이번 2021년에는 그 중국의 돼지고기 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2021년에는 그 중국에서 돼지를 도축을 많이 해가지고 돼지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물가가 안정되어서 이제 2021년에 올해에는 이제 중국 CPI가 안정된 부분이 컸는데, 사실 이렇게 돼지를 많이 잡다 보면 내년에는 이 돼지 사육하는 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육수가 줄어들면 이제 돼지 공급이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내년에는 CPI가 돼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CPI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리스크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이제 그 돼지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2년 그리고 2년에서 한 3년마다 이 돼지 물가에 관련된 그 물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변동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2년에는 이제 지금 CPI는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는 CPI가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가 중국에서 있다. 다른 국가들은 좀 물가가 안정되는 반면 중국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하고 오리온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동안 진행해왔던 브랜드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브랜드는 아무래도 럭셔리 쪽인 설화수 중심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윤조보다 가격대가 높은 자음생의 제품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설화수의 전반적인 성과를 본 만큼 자음생과 또 내년에는 진설 라인을 중국에서 보다 강화하면서 럭셔리 포트폴리오를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은 온라인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단순 이제 온라인 입점 확대가 아닌 플랫폼별 성격을 고려한 좀 구체적인 확대 전략을 저희들과 공유를 했고요. 이를 통해 매출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 전체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설화수는 20에서 30%, 라네즈는 10에서 15%, 이니스프리는 매출 플랫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의 추정치와 큰 차이는 없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이니스프리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설화수가 전체 실적을 이끄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리온 말씀드릴게요. 12월 월별 실적 나왔고요. 중국은 경소상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경소상에게 주는 상여금이 분기에 지급되면서 이게 매출 애누리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매출이 역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실제 총 매출액은 5% 성장했습니다. 그 외에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은 모두 구조조정 효과와 그리고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리면서 실적 반등을 했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분기 실적으로 더 뚜렷하게 확인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적 개선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중국 소비재 기업들 가격 인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 연초, 작년 한 이맘때쯤부터 계속 가격 인상을 시행해 왔고요.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가격 인상을 주요 제품에서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제가 내년에 음식료 기업들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자재 쪽에서도 내년 그 2분기 정도,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 지나면서 원자재 쪽에 대한 그 가격 하락을 좀 전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쪽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음식료의 그런 가격 스프레드 개선이 보다 실적에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센티도 개선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 LG 발표하겠습니다.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예, LG LX 계열 분리 마지막 단계인 대주주 간 지분 교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버행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저평가도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 매수 의견 16만 4천 원 목표 주가 유지를 합니다. 어저께 공시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하면 LG 지분 중에서 LX홀딩스 구본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7.7% 중에서 4.2% 657만 주를 블락딜로 처분을 했고요. 또 1.5%를 연합문화재단, 상록재단, 복지재단 이런 3개의 LG 계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구본준 회장의 지분은 이제 2%까지 낮춰졌고요. 요 아들, 딸 지분까지 합쳐도 2.9%입니다. 그래서 계열 분리 최종 요건인 동일인 지분 보유 3% 미만을 충족을 하게 됐습니다. LX 홀딩스에 대해서도 구본준 회장이 그 블록딜로 처분한 그 금액을 가지고 구광모 회장 이하 9사람의 지분 32.3%를 취득을 해서 지분 4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 표지 아래쪽 표에 최종적으로 이제 지분 구성이 정리가 돼 있고요. 이제 다음 절차는 뭐 공정위 심의가 남아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 시기적으로는 보통 4월 말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즉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때 계열 분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 4월달에 인적 분할을 했지만 주가가 계속 약세였고 또 주식 교환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시 주가 약세로 작용을 하는 이 악순환을 계속을 했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된 것 같고요. 참고로 어저께 657만 주가 블락이 돌았고 거래량이 900만 주, 950만 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 감안하면 블락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물이 나온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79,900원이 바탕 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CVC 설립 그리고 수년금이 1.7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가 본격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또다시 단기 이슈로는 손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SNI 코퍼레이션이 사업자회사 지분 일부를 처분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배당 수입이 확대가 되고 배당 지급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 69%까지 돼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2,750원 기준으로는 3.4%여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매출액으로 517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사태인 2019년에 매출이 463억 원이었으니까 현재 뭐 회복 중인 게 아니라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실적이 나오는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표지 도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로 개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간은 주로 이제 보잉에 관련된 이제 민항기 관련 부품들이 전체 매출의 60% 조금 안 되게 차지를 했었고 나머지가 이제 뭐 방산이나 이제 엔진 부품 이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에어버스에 관련된 이제 개조 사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개척을 했고요. 뭐 실제로는 2017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늦지 않게 준비를 했고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일감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년인 2022년에는 에어버스의 민항기 관련된 매출 규모, 주로 개조 사업일 텐데요. 이 규모가 기존의 보잉에 관련된 민항기 관련 부품 사업과 유사한 규모로 성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보잉에 크게 치우쳐지지 않고 보잉과 에어버스에 굉장히 균등하게 노출이 되고 방산 부문도 여기랑 또 사이즈가 비슷해지니까요. 방산, 그 다음에 보잉 민항기, 에어버스 민항기 세 개가 굉장히 균등한 성장 모델이 됨으로써 안정된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패턴을 보면 2022년에는 아마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인 1,000억 원대가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래도 대표님이 영업통이시다 보니까 원가 관리 이런 것보다는 매출을 극대화하는 식의 좀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스페이스X랑 뭐 납품 경험도 있었지만 도표에 있다시피 다수의 우주 개발이나 UAM 관련 기업들과 계속 제휴를 좀 맺고 있습니다. 국내선 제주도랑도 이렇게 제휴를 하고 이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이러한 매출 성장세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회사 측에서 매출을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적자 상태잖아요. 그 내년 이후로 흑전하는 걸로 보고 계시는데 어떤 면이 좀 개선이 되면 이제 흑전의 폭이나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매출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이익이 개선된 속도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리담의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올해 정도의 흑자 전환하는 게 회사의 목표였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차질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은 매출이 8천억 정도 돌파하면 BEP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캐파가 지금 굉장히 크게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한 1조 원대까지 할 수 있게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간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제때 시설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딜레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흑자 구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흑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재무 구조 개선이나 그때부터는 이제 매출이 아무래도 1조가 넘으면 이런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보다는 조금 수익성 관리하는 식으로 좀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 시점에서는 뭐 PER이나 PBR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워낙 그 성장이 빠른 회사이기 때문에 PSR로 평가하시면 뭐 일반적으로 PSR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이 회사 내년에 저희는 PSR 2.2배 정도 보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PSR 밸류에이션 종목들 평균이랑 비교하면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구바이오제약 발표하겠습니다. 나관준 연구원입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의무공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국내 피부과 처방액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뇨기과 처방액도 점유율 5위까지 도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피부과, 비뇨기과 위주로 ETC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본업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의 약 67%를 차지하는 의약품 사업 외에도 CMO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네릭 의약품 계단식 약과제 그리고 공동생동 1+3 규제로 인해서 제네릭 시장과 이제 CMO 시장 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제 연줄 캡슐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 제형을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회랑 우판권 획득을 통한 이제 제네릭 의약품 시장 선점과 고부가 가치 CMO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CMO 사업 부문 중에 46% 정도가 이제 콜린 알퍼셀레이트 치매 치료제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콜린 제제도 최근에 이제 효능 논란에 따라서 임상 재평가와 급여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콜린 제제의 처방액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콜린 제제 중심의 CMO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신공장 증설 효과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 외에도 신사업 부문인 이제 줄기세포 추출키트 부문이 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이제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 추출키트 스마트X의 이제 전신경화증 수지궤양 적응증으로 국내 신의료기술 평가 등재를 인증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보험급여 등재도 심사 진행 중으로 내년 중순쯤에는 보험급여 등재 여부가 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술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유방제 건술 성형,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무릎관절염 등 이제 임상 종료와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신사업인 스마트X의 매출 본격화도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항공운송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항공운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여객 수요가 다시 재차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화물 쪽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림 1번과 같이 기내에 화물을 수송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2022년 1월 1일 당장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여객기 좌석에 화물을 수송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요. 여객기 좌석을 제거하고 해당 공간에 화물을 수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개조한 여객기를 원래 사용 목적에 맞게 원상 복귀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 쪽 중심으로 해서 화물 쪽 수송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내에는 주로 실는 화물이 의류, 이커머스 관련된 화물들이고요. 최근에 중국 항공사에게 관련된 지침이 먼저 전달되었고 에어차이나 동방, 남방항공은 관련돼서 개조된 기재를 원상 복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에는 중국 쪽 화물은 전용 화물기를 이용하거나 여객기의 벨리카고, 즉 여객기의 짐칸을 이용해서만 중국발 화물 수송이 가능한데요. 화물기를 전용으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스케줄 조정을 통해서 큰 영향이 없지만 아무래도 유럽의 일부 항공사나 국내 LCC 등은 여객기에 화물을 수송하거나 여객기를 개조함으로써 화물을 수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물 수송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14일 날 발표된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 지수는 5,254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하이발 공항 운임 지수는 12,068포인트로 동반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4분기 들어서는 중국 쪽 운임 상승이 전반적인 운임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 중심으로 극심한 수송 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인데 이번 조치로 운임 강세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 사이클이 조금 더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 반면 나머지 항공사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물 수송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 이슈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관련된 화물 중에서 객실 내에서 좀 일부 이슈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 내에는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